지난달 저는 한 가족의 억울한 상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금액은 매월 120만 원 정도였고 카드값, 등록금, 월세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최근 3년간 해당 자녀에게 송금한 총액이 5천만 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돈이 정말 생활비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세무당국이 판단할 증빙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자동 이체 기록이나 거래 내역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나 관련 서류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했고 약 460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 90만 원을 포함해 금액은 단순 증여가 아닌 경제적 목적에 따른 자금 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송금된 금액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고 해당 목적과 직접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적으로 차용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자금 대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송금 날짜와 금액. 2. 상환 의사 및 구체적인 상환 계획. 3. 이자율의 명시 여부. 4. 부모와 자녀의 서명. 5. 일부라도 상환된 내역 또는 이체 기록. 이러한 바탕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못된 방식으로 송금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 계좌가 추적 대상이 되며 심지어 사회활동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9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 2025년부터 달라진 증여 추적 방식. 2. 가족 간 이체 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금액 기준. 3. 자녀 계좌로 생활비 보낼 때 피해야 할 3가지 방식. 4. 현금 증여도 추적당하는 조건과 수단. 5. 가족 간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게 만드는 핵심 문구. 6. 국세청이 주목하는 수상한 패턴 4가지. 7. 이미 돈을 줬다면 소급 조사를 피하는 방법. 8. 형제 자매 간 돈 주고받을 때 주의사항. 90. 부모 명의 통장을 자녀에게 줬을 때 생기는 법적 책임. 이제 첫 번째로 2025년부터 달라진 증여 추적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1회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이체가 있을 경우에야 금융정보분석원이 이를 포착하고 세무서에 보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단순 고액 송금뿐만 아니라 패턴 기반의 누적 거래 분석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즉, 매달 200만 원씩을 1년간 보내면 총액은 2,4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연간 증여 공제 한도인 1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할 지급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은 전체 금액을 하나로 묶어 증여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쪼개기 송금, 부모 자녀 간 교차 계좌 사용, 제3자 명의, 계좌를 통한 입금 등도 이제 대부분 시스템 내에서 자동 연결 분석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내부 분석 대상으로 분류되는 주요 기준입니다. 1. 1년 이상 동일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 2. 송금 금액이 일정하거나 특정 패턴 유지. 3. 자녀 또는 직계 비속 명의 계좌로 집주 입금. 4.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명의 간 자산 이동. 현금 입금 후 즉각적인 사용 내역 없음. 이 5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겹치면 해당 거래는 내부 분석 대상으로 분류되며 세무서에서는 자산 변동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가족관계 증명서, 자금 출처, 사용 내역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생활비였다는 말만으로 면책이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는 괜찮은가? 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간에는 10년 주기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총 5천만 원 이하를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한 번에 줄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주더라도 10년간 누적된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자녀에게 100만 원씩 5년간 보냈다면 총액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10에서 50%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 모두 해당되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또한 이 금액은 현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 이체, 자동차 이전, 보험금 수령, 카드 대금 대신 납부, 전세금 보전, 심지어 학원비 대납까지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 이체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지출을 대신 내주는 모든 행위에 대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더불어 가족 간의 돈거래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을 넘으면 국세청은 무조건 이상거래로 분류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연간 1천만 원 이상 이체, 3년간 누적 3천만 원 이상 반복 송금, 명절 생일 외에 일정한 패턴의 입금, 특정 시점에 대량의 현금 이동, 자녀 명의 통장에 반복 입금 후 사용 없음. 이 중 두 항목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면 증여세 조사, 이 중 두 항목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면 증여세 조사 또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을 가능성. 이 중 두 항목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면 증여세 조사 또는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을 가능성. 그렇 생활비는 당연히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증여로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큽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방식은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첫 번째, 정기적 자동 이체 방식으로 매월 동일 금액을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생활비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자산 이동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2년간 자녀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하면 총 누적 금액은 2,400만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해당 금액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보다는 자산 이전 목적의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동이체 방식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된 자금 이동이라는 점에서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대상입니다. 만약 별도의 생활부 명세서나 사용 내역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모 명의의 통장에서 자녀가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명 부모 통장을 자녀가 쓰는 형태로,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 꽃이라고 주장하셨지만 ATM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CCTV를 통해 입금자의 얼굴이 항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방식 모두 개인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증여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명목, 금액, 지급 방식 등에 있어 반드시 증빙 가능한 구조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현금 증여는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도입한 거래 흐름 추적 시스템을 통해 현금의 흐름까지도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그 분석 방식은 것이라고 주장하셨지만 ATM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CCTV를 통해 입금자의 얼굴이 항상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방식 모두 개인적인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증여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명목, 금액, 지급 방식 등에 있어 반드시 증빙 가능한 구조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현금 증여는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줬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도입한 거래 흐름 추적 시스템을 통해 현금의 흐름까지도 데이터화되고 있습니다. 그 분석 방식은 현금 인출 기록까지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자금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산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누군가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됩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손주의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할아버지가 1년에 걸쳐 총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손주는 이를 등록금 계좌에 일괄 입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등록금 계좌를 추적하면서 등록금 입금 전에 할아버지가 동일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을 확인했고 결국 증여로 판단되어 약 1년 뒤 가산세 포함 세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이제 현금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현금이라 하더라도 인출, 입금, 사용 흐름이 데이터화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충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자금을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명확한 명세서, 목적 동의서 형식의 문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막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가족 간의 자금을 주고받을 때 그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자금에 오가는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구두로 아무리 설명해도 세무당국은 문서나 금융기록만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좌 이체 시 송금 내역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낸다면 이체 메시지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생활비,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대납, 경원비 대납, 출장 숙박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자금을 지원하실 계획이라면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가 명확한 명세서, 목적 동의서 또는 사정 고지 형식의 문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막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가족 간의 자금을 주고받을 때 그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자금에 오가는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구두로 아무리 설명해도 세무당국은 문서나 금융기록만을 인정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좌 이체 시 송금 내역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낸다면 이체 메시지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생활비,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대납, 경원비 대납, 출장 숙박비, 일시 지원 등 이런 메시지가 있다면 해당 거래가 단순 증여가 아닌 대가성 거래 혹은 일시적 생활 지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엑셀 양식이든 수기로 작성한 노트든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낸 돈이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를 날짜별, 금액별로 정리해두면 세무조사 시 명확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사전 고지 형식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생금 전에 문자나 메신저로 이번 달 생활비
100만 원 송금합니다. 사용 후 내역 공유해 주세요. 또는 병원비 대신 입금했으니 수납증 남겨주세요. 라는 내용을 남기면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구체적인 목적에 따른 지원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금을 받은 사람이 사용 내역을 피드백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번 달 생활비로 받은 100만 원 중 식비 45만 원, 월세 40만 원, 교통비 1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회신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흐름이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닌 실제 생활비 지원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용증의 활용입니다. 자녀나 형제에게 큰 금액을 송금할 때 그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차용 계약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1. 차용 금액과 일자 명시. 2. 상환 조건 명시. 이자율 또는 무이자 조건 표시. 4. 서명 및 연락처 명시. 5. 지급 방법과 계좌 정보 포함. 차용증이 있고 일부라도 상환 기록이 존재한다면 해당 거래는 사적인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목적, 기록, 상호 확인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진다면 국세청은 해당 거래를 증여가 아닌 상거래나 생활 지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수상한 패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실제로 세무조사가 개시된 전형적인 사례들로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미 시스템상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송금과 일정 금액 유지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자녀 계좌에 2년간 송금한 경우 총 2,400만 원이 누적됩니다. 단순히 생활비 지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송금 금액이 일정하고 이체 날짜가 규칙적이며 사용 목적이나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면 누군가로부터 현금 지원이나 송금이 있었는지를 역추적할 때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소비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부모 외에도 조부모, 삼촌, 고모 등 다른 친척들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가족 간에 반복적으로 교차 송금이 발생하는 것도 주요 의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형제로, 다시 형제에서 조카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금전 흐름이 확인된다면 자산 분산을 통한 증여세 회피 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금액이 동일하거나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경우 국세청은 관련된 모든 계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초 자산 출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세무당국의 정밀, 누군가로부터 현금 지원이나 송금이 있었는지를 역추적할 때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소비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부모 외에도 조부모, 삼촌, 고모 등 다른 친척들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가족 간에 반복적으로 교차 송금이 발생하는 것도 주요 의심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형제로, 다시 형제에서 조카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금전 흐름이 확인된다면 자산 분산을 통한 증여세 회피 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송금 금액이 동일하거나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경우 국세청은 관련된 모든 계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초 자산 출처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 중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해당 거래는 자동으로 세무당국의 정밀, 금액은 단순 증여가 아닌 경제적 목적에 따른 자금 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송금된 금액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고 해당 목적과 직접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적으로 차용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자금 대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송금 날짜와 금액. 2. 상환 의사 및 구체적인 상환 계획. 3. 이자율의 명시 여부. 4. 부모와 자녀의 서명. 5. 일부라도 상환된 내역 또는 이체 기록. 이러한 금액은 단순 증여가 아닌 경제적 목적에 따른 자금 이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 흐름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송금된 금액과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고 해당 목적과 직접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사후적으로 차용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으나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부모와 자녀 간에 자금 대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구체적인 송금 날짜와 금액. 2. 상환 의사 및 구체적인 상환 계획. 4. 부모와 자녀의 서명. 5. 일부라도 상환된 내역 또는 이체 기록. 이러한 문서와 함께 실제로 일부 금액이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상환했다면 세무조사 시 해당 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은 세무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면 모든 문서가 사후 변호 목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다뤄야 할 부분은 직계가족이 아닌, 즉 형제, 자매, 조카 등과의 금전 거래입니다. 세법상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의 가족과의 거래는 일반 증여로 간주되며 공제 한도와 세율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조카에게 돈을 건넸을 경우 공제 한도는 단 5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소 10%, 최대 50%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즉, 형제에게 2천만 원을 보냈다면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에 대해 최소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거래들이 서류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 문제로 자매의 전세자금 3천만 원을 대신 입금한 경우, 조카의 유학비로 매달 150만 원씩 2년간 송금한 경우, 혹은 형제 사업의 무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려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모두 문서나 상환 기록이 없고 자금의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적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조카에게 송금한 경우 공제 한도가 낮고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활동 능력이 없다는 기준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차용증 작성. 2. 계좌 메모에 대여 목적 명시. 3. 일부라도 상환 내역 기록. 4. 세무 상담을 통해 미리 신고. 특히 조카나 형제에게 1천만 원 이상을 송금한 경우에는 차용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남겨야 하며, 조카의 학비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는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한 것이므로 해당 금액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직계가 아닌 경우 법적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 통장을 자녀가 대신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도 여러 법적, 세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의 부모가 온라인 뱅킹을 잘 모른다거나 자녀가 부모의 연금 계좌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금이 부모 계좌를 통해 이동하면 세무당국은 해당 자금을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자녀 소득 누락이나 부정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의 자금이 자녀를 통해 사용되면서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이나 자금 무단 사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고액 자산, 부동산, 보험, 고가품 거래 시 실소유자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자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되는 형태로 보일 경우 전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나 상속세 신고 누락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1. 부모와 자녀 간 계좌 사용 사전 동의서 또는 관리 위임장 작성. 2. 자녀가 부모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내역과 목적을 정확히 기록. 3. 부모 명의 자산을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상환 계획 또는 사용 조건 명시, 특히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해당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후 인출 금액이 틀루로 분류되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부모 통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사와 사용 내역이 항상 기록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는 언제든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으며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철저한 준비와 자료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거래 시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송금 메모, 문자 메시지, 동의서, 명세서 등 작지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히 구분하세요. 문서 없이는 모든 거래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3. 현금 흐름이 아닌 자산 이동 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때는 사용 목적, 사용 내역, 반복성 등을 점검하고 연간 총액을 확인하세요. 5. 가족이라도 공제 한도가 다르므로 각 구성원별 공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증여 신고를 하세요.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조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 간 사랑을 오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대비는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한 사람이라도 자녀와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